세월호 참사 발생 38일째, 여기는 팽목항입니다. 생방송 고발뉴스, 오늘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료, 인터뷰, 영상 등을 대거 공개해 드립니다. 각종 제보들이 저희 고발뉴스로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 출처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제보들도 확인되는 대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실세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쏙 빼놓고 너덜너덜해진 몇몇 인사만 정리한 이른바 반쪽 인사를 무슨 대통령의 역작인 듯 띄우기에 앞장선 기자님들, 그리고 선거 분위기 띄우려고 세월호 망각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언론들, 특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오늘 다룰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선장, 의혹의 중심인데도 이 수사 당국이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듯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경의 조사를 받은 뒤 이제는 사법 처리된 청해진 해운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선장의 석연치 않은 행적들을 짚어드립니다. 세월호와 쌍둥이 배죠. 오하마나호 조타실 내부를 공개합니다. 정부의 잠정 발표대로 과연 10도 급 변침을 통한 침몰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요. 해양 전문가 신상철 씨의 설명도 곁들여 드립니다. 생존자들 가운데 세월호에서 쾅 하는 폭파음을 들었다 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폭파에 의한 침수로 배가 가라앉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고발뉴스가 폭발의 개연성을 제기하는 의문의 인물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구조를 맡은 언딘이 사고 이후 생존자를 구출할 장비나 대책이 아예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존자 구출을 위한 기본 장비인 다이빙배를 가지고 현장에 왔었죠. 이종인 대표가 해경은 물론 군 당국으로부터도 철수를 종용받았다 하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수상합니다. 이 선장은 10년 전에도 맹골 수도에서 사고를 한번 냈기 때문에 맹골 수도를 특히 조심했다는데요. 그런데도 권장 항로를 크게 벗어나서 맹골 수도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슬쩍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해경의 조사를 받고 지금은 사법 처리된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진술입니다. 근데 그분이 평상시 그 해역을 지날 때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서 꼭 내려와서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가 그러더라고. 맹골수도 그쪽에서는 그 앞에서 바로 자기가 그냥 조타실에 있다가 그 앞까지 조타실에 있었대요. 있다가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 그 맹골 진입하기 전까지 예. 조타실에 있다가 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형사한테. 그리고 이제 저기 항로로 안 가고 권장 항로가 있는데 안 가고 일단 이쪽으로 갔고. 언제부터요? 이번 반인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랬나요? 지도를 보면 가도 되는 항로이긴 한다. 예, 항로 문제는 없는데 이제 권장 항로가 더 안전한데. 원래 그리로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만 그리로 가신 거예요? 이번만 쭉 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사고 직후 해경은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만 콕 찍어서 10명을 구조했습니다. 선원인 줄 모르고 구조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저희 고발뉴스에 들통이 나기도 했었는데요. 구체적 구조 정황에 대한 얘기와 선장을 해경 서장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이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왜 그 선장하고는 통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해요. 그 얘기를 왜 해경이 데려가서 선장을 재웠을까? 저는 그게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선 지금 시국이니만큼 섣불리 제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고 정확치 않은 거는 아니 뭔가 해경이 저희는 처음에 그냥 어떻게 해경이 지금 방송에서는 막 해경이 와갖고 어떻게 제일 먼저 브릿지로 가갖고 사람들을 다 태웠을까? 난 이것도 신기해. 배가 제일 먼저 와갖고 그 브릿지 앞으로 갔다, 브릿지라는 게 조타실이거든요. 조타실 앞에다 배를 대고 사람을 다 내려오라 그래서 새로 태웠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전 처음 알았는데 그냥 그러고 나서 해경 서장인가 누가 그냥 개인적으로 데려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데려가서 하룻밤을 잤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면 더 이상한 거지. 선장을 데리고 가서. 선장을요?
이 무리한 세월호의 인천 출항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의혹이 의혹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 출항 직전 선원들이 가지 말자고 말 그대로 애걸복걸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진술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준석 씨는 뭔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걸 우리가 출발 때부터 그러니까요. 난 안 들어가서 어제도 내가 목포내 회견 갔다 왔거든요. 네, 어제 갔다 와서 이제 새벽까지 받고 왔는데, 조사 받고 왔는데, 그 조사관도 그러더라고. 이준석 선장이 이 출발할 때부터도 딴 그 선원들은 가지 말자고 그렇게 애고를 했대요. 가지 말자, 우리. 저기 3등 회사하고 또 3등 기관사가 있죠, 여자. 그분들 이 시간에 몇 명이 가지 말자고 그렇게 애고를 했는데, 가야 된다. 그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조사관 우리. 형사. 형사가? 네, 내가 조사 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해경에서는 출발해도 된다고 했다던데요. 형만청에서. 된다는 거였지, 좀, 우리 쪽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약간 아집을 피운 거였죠. 약간 뉘앙스는. 왜냐면 막, 상황이 그랬으니까, 수상인들도 막 있었으니까. 아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일단 여기 출발 때부터 해가지고 이준석 선장이 이상하게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행동거지가 몇 가지가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뭔가 좀, 이 양반이 약을 먹었나? 환각제를 먹었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니면 술 엄청 마셨던가? 아니면 어떤 좀 천일이가 안가품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의혹이 음모론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특검이든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고 발생 38일 이렇게 다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종자를 한 분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제대로 된 침몰 원인조차 정부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까지 무리한 방향전환, 즉 급변침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죠.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펄쩍 뛰고 있습니다. 급선회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36초, 그 사라진 항적 36초 중에 뒷부분 8초를 분석해 보니까 1초 만에 10도로 급선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1초 동안에 10도를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건 정상적으로는 배가 이렇게 이제 횡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 1초에 최대 2.5도 내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도 정도 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제동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1초 만에 10도 각도로 급선회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초 만에 10초라는 것은 네. 그 대행선박이 휙 돌아버렸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상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보신 것처럼 교수도 또 제독도 1초 만에 10도나 급변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요. 왜 정부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세월호와 쌍둥이 배죠 오하 만화호의 조타실에서 과연 1초 만에 10도의 변침이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그 방이 각에서 이제 지금은 몇 도인데 몇 쪽으로 변침하라, 몇 도로 변침하라 이런 이제 오다를 선장이 내거든요. 그러면 항해사가 또 이제 그걸 타수한테 이제 오다를 내요. 그러면 125도 막 그러면은 135도라 그러면 135도 변침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돌려가면서 35도가 되면 135도 써 이렇게 이제 복창을 해준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135도로 변침이 됐구나 하고 이제. 보신 것처럼 변침은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항해사가 전달하면 이를 조타수가 복창을 한 뒤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시 선장이 없었다고 해도 항해사가 조타수에게 지시를 하고 또 복창하고 진행하는 데만도 1초가 넘게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럼 사고 원인은 과연 뭘까요? 해양 전문가인 신상철 대표는 배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제풀에 침몰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은 무엇일까요?
이 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경에서는 바로 본청에다 보고를 하고 또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목포 VTS에다가 연락을 해서 목포 해경 쪽에도 연락을 하고 출동을 하고 배가 이상한 것 같다. 헬기라도 빼야 되겠다. 이러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상당히 일찍부터 구조작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캔슬합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 갑니다. 그것은 회사의 이익 논리입니다. 진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이 배는 이미 가망성을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실을 수 있는 짐의 3배를 실었습니다. 발라스트가 한계가 있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배 밑바닥에 있는 물탱크를 비워고 하면서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쓰죠. 20나트 정도의 속력으로 내내 달리게 되면은 1시간에 기름을 얼마나 쓰는지 압니까? 배 제일 밑바닥에 있는 기름 탱크에서 기름을 계속 쓰는 겁니다. 이틀 동안 그 물 쓰죠. 결국은 진도 앞바다에 다다랐을 때 이 배는 항해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구조를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말립니다. 어떤 논리일까요? 진도 앞바다에서 만약에 구조를 받아야 된다면 그 많은 승객들 팽목항으로 이동을 해서 목포로 가서 다시 다른 배를 타고 제주까지 이송하려고 그러면 운임 다 환불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이동하는 또 비용 다 지불해야 되죠. 상당한 비용이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화물은 더합니다. 작게는 수억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청해진 해운에서는 어떤 논리든 이것을 제주까지 배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계속 타진했을 겁니다. 제가 해운회사에서 봐서 압니다. 해운회사 선박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것이 회사입니다. 선사.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선장은 어떤 선장입니까? 아르바이트 선장입니다.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면 무당하는 아르바이트 선장이라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회사는 그랬을 겁니다. 선장 제껴놓고 1등 항해사 받고 1등 항해사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지금 상태가 어때? 지금 넘어졌어? 지금 현재는 넘어지진 않았지요. 배가 항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다가 슬 왼쪽으로 기웁니다. 5도 10도 기울어버립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럼 오른쪽에 물을 좀 넣어요. 발라스팅이라 그럽니다. 그럼 다시 왼쪽으로 기웁니다. 그럼 또 오른쪽으로 또 기울어서 또 갑니다.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오른쪽 왼쪽을 흔들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발라스팅이라고 해서 펌프로 물을 넣어서 왼쪽에도 넣고 오른쪽에 넣고 왼쪽에서 빼고 오른쪽에서 빼고 하면서 균형 맞추면서 가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판단이 됐을 때는 항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주까지 가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위에서는. 왜? 3시간만 더 달리면 제주 항해 들어가니까 지금 있는 상태, 자빠진 상태 아니니 가보라고 요구를 했어요. 결국은 가다가 이거는 청해진 해운의 선박 운항 관리팀의 욕심입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사고 지점에 이르러 배가 기울어집니다. 신상철 대표의 지적대로 세월호의 궤적을 살펴보면 지그재그 행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좌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번 크게 선회를 한 뒤에 지그재그로 9시 18분 이후까지 계속 배가 제 기능을 잃은 상태로 사실상 필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청해진과 해경을 비롯해서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관제서와 세월호와 청해진 해운과의 교신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세월호의 배 밑바닥에 긁힌 흔적, 또 배 뒷부분에 찌그러진 흔적을 거론하면서 잠수함 충돌설이나 좌초설을 제기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폭파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생존자들이 일관되게 폭파음을 들었다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꽝 소리가 난 뒤 여객선이 급하게 기울었다고들 하는데요. 세월호의 앞부분에서 쾅하는 소리가 난 시각은 오전 8시 45분. 선박은 급격히 왼쪽으로 기울어졌고 승객은 물론 화물까지 한꺼번에 한쪽으로 쏠리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막 기울었던 거 한꺼번에 이렇게. 그게 시간이 몇십 초도 안 돼요. 1분 내에요. 세월호 탑승객들은 사고 순간 배가 쾅하는 굉음과 함께 심하게 흔들렸다고 전합니다. 이미 빵 올 때부터 자꾸 늘어져 있었어요.
예, 한 번 와당탕 하니까 뭐냐, 배가 완전 수장시켜버리더라고. 선박 내부의 가연성 물질이 폭발한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 주변에서 화염이나 연기가 목격되지 않아 이 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배에 이상 징후가 느껴졌다는 일관된 증언들인데요. 물론 화염이나 연기는 없었다고 하지만 희생자들이 남긴 영상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기록이 있죠.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은 외부에서 반입된 폭발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배가 기운다, 뭐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막 또 약간 초기에는 이제 뭐 정말 죽는 거 아니냐, 약간 애들 장난기도 섞인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가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스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배 안에 전에 없던 가스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가스는 통에 담겨 있다는 얘기는 압력이 가해진 거거든요. 이때 한번 이게 노출이 되면은 어떤 가스든지 방사능도 마찬가지지만 쫙 퍼져버려요, 순식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어떤 정해진 공간 안에. 그래서 애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이제 그냥 뭐랄까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말이더라고요, 느낌에. 뭐 가스가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한 애가 결함 냄새도 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스가 들어왔고 눈에 보였고 애들이 감지했고, 그리고 이제 뭐 결함 냄새가 난다. 그럼 이건 밤인데, 그러니까 폭탄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게 터졌다. 그게 내부적으로 뭐 어떤 배 안에 등에 터졌는지 외부에서 그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뭐 폭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간 가스가 발생이 됐고 그런 결함 냄새라는 게 이제 유황, 설퍼 유황 냄새가 거의 결함 삶았을 때 우리 처음 탁 깨면은 그 냄새거든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냄새거든요. 보통 때는 맡을 수 없는 냄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그 냄새 맡아 금방 이건 설퍼다, 황이다 그렇게 알고, 일반인들은 결함 냄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배에 이런 가스를 넣어 갖고 다닐 만한 구조인가요, 배가? 제가 배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여객선에서 가스는 필요하다고 해도 뭐 요리를 한다고 치면은 큰 배니까 뭐 가정에서 쓰는 프로판 가스나 이런 요리용 부탄 가스가 쓸 수 있는데 그 냄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청해진 해운 관계자의 말에 신뢰를 보내기에는 아무래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원파 출신이죠. 유병헌 퀴즈로 들통난 해경의 전 정보수사국장 이용욱 씨가 한때 폭발물 전문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종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하약에도 연구소에 그거를 전문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하약에서 폭약 제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아주 좋은데 이용욱 친한 친구 있는데 학사들이 거기가 그거 전공이에요, 전공으로. 한국하약에서 폭발물 전공했는데 이번에 그 이용욱 국장 구원파에서 이영욱 그 전문이세요? 네. 원래 이제 한국하약에서 그거 전공을 사실은 거기 한국하약 학교 졸업하고 계속 그 폭발 실험을 했어요. 그거 폭탄 개발을. 그래가지고 전방에 군대에 가가지고 한번 실험하고 스트레스 나한테 와서 한 번씩 가면 한방 쏠 때마다 굉장히 이제 연구소에서 개발해가지고 이제 팡 터뜨렸는데 이제 불 발라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나는데.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이 폭발물 전문가였고 또 그가 사고 직후에 인양과 수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었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에 기름을 붓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경이 공개한 탭을 보면 조타실로 가서 선장 일행을 구조하기 직전에 해경이 배 중간 부분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먼저 구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오렌지색 작업복에 검은 모자, 흰 마스크를 착용한 남자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른바 오렌지맨은 포부도 당당하게 구조선의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구조선의 맨 앞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해경 1, 2, 3호의 당도에서는 재빨리 배 안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팽목항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옮겨 타는 모습인데요. 마치 제 집처럼 그야말로 배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맨, 이 사람은 팽목항에서도 이준석 성장 부근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승선인 명부에도 없는 그야말로 의문의 인물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보당국이나 구조당국에서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요원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화학물이나 폭발물을 처리하는 요원들인데요. 정부는 그가 누구이고 언제 또 왜 세월호에 탑승했는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 실패와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언딘의 임원이 자신들은 단지 인양을 위해서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며 생존자 구출을 위한 방법도 또 기본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에어 포켓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아있는 가능성을 대비했을 때 이제 컴프레셔를 주입해서 그 에어 포켓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큐 다이버가 들어가서 또 다른 장비를 가져가서 그분들한테 씌워서 이제 모시고 나오는 건데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이 다이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왜냐면 물속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선체에 진입을 해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여학생이 예를 들어 있다. 저희 장비를 쓰고 우리가 모시고 데려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그러면 살아있어도 데려오면 힘들잖아요. 예. 그런 가능성까지 저희는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고민했고. 언딘 장병수 기술이사가 오마이TV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최초에 인양을 하러 현장에 파견됐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명을 위한 기본적인 인명 구조 장비가 없었다. 그래서 다이빙을 실종자들이 다이빙을 배우지 않았다면 건져 올릴 방법이 없었다. 이러면 다이빙벨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분들은 전문 다이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렇게 이제 실종자가 다이빙을 할 줄 모른다면 그분들을 밖으로 안전하게 건져 올릴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했거든요. 실종자가 다이빙을 할 수 아니 그러니까 30m에서 꺼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안전하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30m 이하의 깊은 바다에서 물 밖으로 나오려면 잠수 전문가들도 이 줄을 잡고 오랜 시간 버티면서 천천히 나와야 됩니다. 이른바 감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지요. 얼마 전에 잠수사 한 분도 이 감압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잠수사들이 장시간 작업을 위해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또 잠수를 못하는 사람을 물 밖으로 건져낼 때 바로 이 기본적인 장비가 다이빙 벨입니다. 이종희 대표는 해경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밝혀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돌연 바지선을 철수한 배경에 이번에는 해경 말고 해군의 철수 종용도 한몫했다 하는 주장을 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하청으로 그냥 배 좀 빼주시죠. 그러더라고. 우리 작업해야 되니까 배 좀 빼주시죠. 사실 그런 얘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었으면 중령을 보내든지 무슨 거기 해경을 보내든지 이렇게 된 건데 소장이 거기 온 거는 뜻이 있어서 온 거 아니겠어.
해군 소장. 단호하게 그냥 결정이라고. 해군 투스타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별 2개. 예, 그 바지선에 있는. 나야 뭐 흥정하지 뭐 내가 별 2개 만날 일이 있었나. 그분이 해경이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별 2개짜리 소장? 예. 이름이 뭐지? 금자, 판자, 규자? 김판규래? 몰라, 무슨 놈인지 하여튼 뭐. 그분이 해군 소장이에요? 그죠, 해군 소장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정확하게? 네. 그때, 뭐, 다짜고짜로, 저 배 좀 빼주세요. 배 좀 빼주세요. 바지선을? 우리 작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2차 잠수를 준비하고 있었잖아. 해경에서 2차 잠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제 그것도 그거고, 우리 자체로 2차 잠수가 가능했잖아. 왜냐면 시간상으로 1시간, 5시간 후면은 또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 네. 그때는 2차 잠수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이제 여러 가지 머리가 이제 복잡했지 나는. 네. 근데 다짜고짜로 딱 오더니, 딱 10시야, 10시. 컨테이너까지 와서, 그 계단 올라와서, 그 좁은 데 올라와서 문 열고, 네. 누구 찾는데 그래서 나가니까는, 그냥 별 2개 같이 하겠더니, 다짜고짜로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해서, 해주시오. 우리 작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 내 생각하고 있던 것도 있고, 해서. 그 전에도 배 빼려고 그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새벽에, 그 전에도 계속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새벽 5시에 그 경비선이 다이빙벨에 충돌하려고 했다가 바지선에 충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놈들은 그건 일부러 그랬던 건데,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다친 것도 아니니까, 또 넘어가려고 그랬지, 사실은 나도.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이놈들 저길 다 했는데도 사실 초장에 갔을 때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그 새끼 어떤 놈이야, 그놈. 그렇게 막말할 때도, 그냥 다 시작한 거 아니야. 내 일만 하면 되니까 일을 하려고 왔던 거 아니야. 찔러 죽인다는 얘기는 그랬는데,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초반, 2번째 얘기 돼서 배대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처음에 배댈 때 있지. 2번째 갔을 때 그 바지선 누구야? 됐을 때. 바짝 됐을 때, 선수 쪽에 이제 되는데, 앵카를 걸렸다고, 선장한테 그냥 죽여버린다고, 이러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이놈이, 거기 그건 누구야, 그놈. 거기 빠지 추기자라고 그러는 놈이 있어요, 언니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우리 학부모가 또 뒤에서 들었어요. 근데 학부모만 들은 게 아니고, 그건 누구지? 우리 도와준다고 또 내가 잠수 가리킨 친구들이 형, 동생 해갖고 둘이 또 한 이틀인가 왔다 간 친구가 있어요. 네. 그냥 자동차 정비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들은 거야, 그 앞에서 또. 근데 앞뒤 상황 모르니까 찔러 죽인다니까 그냥 뒤로 움찔했을, 그럴 수밖에 더 있어. 그리고 이제 배 떼고 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밤 12시에 작업하고 물때 작업하니까 국장이 이제 전화한 거 아니야. 네. 물때 작업해야 되니까 그거 끝나고 전화할 테니까 오십시오 했는데 조류 세지고 배를 못 떼잖아. 조류 세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풍랑 일기 시작해서 배 철수해서 뗀 거잖아. 그래서 행복항으로 온 거거든. 그렇죠. 날씨 이제 잠잠한 거 기다렸다. 하루가 더 기다렸다 나가서 그 끝에 이제 그 사이에서 또 줄 희한하게 알려주고 막 이렇게 했지만, 하여튼, 우린 작업하러 갔을 때 그것도 신경 안 썼어요, 사실. 저놈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냥 다 그러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 해서, 예를 들어서 2시간은 못했지만 그래도 1시간 45분 잠수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거기 잠수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고 나서 막판에 해경이 그런 것도 또
나는 생각을 크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 가고 나서, 있다 보니까, 점점 겁나더라고. 이게 보통 이게 보통, 이렇게 끝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잠수를 한다는 것 자체도 고민을 혼자 하다가, 소장 와갖고, 뵀더라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아주 그냥, 그때는 작심하고 와갖고, 그냥, 더 뭐가 진행되기 전에 쫓아낸다고 온 거야, 내 친구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통첩이네. 그렇잖아. 그렇지. 뵀더라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었으면, 가면서 작업을 몇 시에 하실 건지, 만약에 안 하실 거면은, 배를 뭐, 저쪽으로 빼주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배 빼주세요. 우리 작업해야 되니까. 깔량한 작업? 그러니까 그거는 명령이지, 명령. 와서. 아니, 근데 저희가.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자들한테 이렇게. 아니야, 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는, 그래, 내가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야, 나는. 왜? 내가 못 데리고 나오고, 못 데리고 나왔잖아. 최소한, 내가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어, 가서. 최소한. 딴 사람 몰라도. 근데 그거 못했잖아. 나한테. 그 원망하는 그 소리를 보고,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그런 걸 실컷 차리기래. 그놈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걸 했다고, 그럴 일도 없고. 지금 이제 뭐, 오래간만에 안부 전화하니까 하는 소리지. 이종인 씨의 바지선으로 건너가서 철수를 종용한 적이 있느냐라고 해군 측에 문의해 봤더니 처음 듣는 얘기다. 김판규 소장이 철수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생존자 구출을 위해서 과연 다이빙벨이 꼭 필요했는지 하는 여부와 함께 해군이 바지선 철수를 종용했는지 여부 역시 앞으로 특검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실종자 구조 실패를 규탄하고 박정권의 책임을 묻는 해외 동포들이 뉴욕타임스 등 신문에 광고를 냈지요. 바로 이게 외국에서 항공우편으로 보내온 뉴욕타임스의 광고인데요. 이 광고가 나가고 관련된 분들이 이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해킹당하는가 하면 이 보수단체의 규탄 그리고 교포신문에 자신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광고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거 없는 종북몰이 이면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죠. 민주평통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그럽니다. 어디시라고요? 예,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그러는데요. 질문들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네. 저희 쪽으로 제보가 오기를. 네. 이번에 미주 교포분들이 워싱턴 포스트랑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미시 USA에서 저 광고 게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수단체, 미국에 있는 보수단체들이 신문 광고를 내고 이제 종북 세력이다 이 사람들. 네.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민주평통 협의회, 애틀란타 협의회, LA, 휴스턴 이런 협의회에서 광고에 참여를 했다고요. 혹시 민주평통에서 지시한 내용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LA 같은 경우는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개인 명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 명의요? 예, 애틀란타랑 휴스턴은 협의회 명의로 나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평통 중앙에서 지시한 내용은 아니시라는 거죠? 예. 그럼 이런 경우에 중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잘했다고 계속 격려를 하시나요? 아니요,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저희가 대응하지 않겠다고 이제 지침이 내려져가지고요. 네. 그렇게 협의회장님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응하지 않기로 중앙에서 결정을 했는데, 네. 지역 협의회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어떻게 규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당히 우리 방법은 없습니다. 동포들은 불안해하시고 뭐 해킹도 되고 있다 막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불안하다 이런 입장들을 알려오고 계시거든요. 지역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별적인 행동들, 뭐 종북 세력이다, 단호하게 엄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 광고를 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통에서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헌법기관이고 법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일단은 민간 분이시고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뭐 권장을 하거나 권유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법적인 어떤 뭐 조항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뭐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또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저희가 뭐 그걸 그렇다고 근데 뭐 공식적으로 뭔가를 뭐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제를 요청한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 휴스턴이랑 애틀랜타 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주평통은 청와 통일에 관한 지역사회 여론 형성을 주로 하는 법률기관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광고를 보시면 버젓이 성명서, 뭐 종북 세력이 뉴욕타임스 광고 및 시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규탄하면서요.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휴스턴에서도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광고가 나갔고요. 아직까지 개인적인 차원인 걸로 보입니다만은 민주평통 LA 지부의 협의회에 한 개인이 또 광고에 참여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법률기관이면서도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사실상 이 방임 혹은 민주평통 중앙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고발뉴스는 사고 직후부터 이곳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많던 이 중계차 그리고 취재진들이 사라진 이곳에는 이렇게 밤의 정막만이 가득합니다. 또 스님들 연불 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있는데요. 피해 가족들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고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그 사연을 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한 달이 다 돼가는데 4월 23일 날 저희 아이가 4월 13일 수요일 8시 3분, 오전 8시 3분에 물 밖으로 나왔고요. 제가 그 같은 날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었는데 나타나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4시 반까지 이것저것 한다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예은이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니 예은이가 TV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고팠는지 간식을 이것저것 먹는데 아빠 얼굴도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TV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워서 예은이를 불렀는데 예은이는 나 피곤해요, 잘래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 누운 딸 옆에 가서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꿈속이었는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손은 4월 23일 날 다시 제 앞으로 돌아온 딸의 잡았던 그 손의 느낌 그대로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얼굴도 만져보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차갑게 돌아온 그 아이의 느낌이 꿈속에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빠, 나 죽긴 죽었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 아빠, 나 죽은 거 맞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 여기 있어. 아빠가 할 일이 있잖아. 내 친구들 다 똑같으니까 나랑 내 친구들 위해서 할 일이 있잖아. 지치지 말고 해줘.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경주 리조트 무너질 때, 서해 페리오, 또 위도에서 사고 날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바로 잊어버리고 내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되면 반드시 이번에 300명이었지만 다음번에는 3,000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꼭 호소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들 견디기 힘들지만 견디려고 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앞으로 안전한 나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섰더니 이번엔 바로 내 아이가 죽었다. 다음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바로 당신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 섬뜩하기는 하지만 결코 흘려들을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 고발뉴스는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양심의 부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훈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갇히는 걸 봤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낸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별한